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과 정기국회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저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증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군인으로 근무 중이던 아버지의 일녀 이남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임지 이동으로 전라남도 광주로 이주하여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후 서울로 이사하여 쭉 서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크게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1977년 무렵 예편하셨습니다.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봉직하신 아버지는 매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생활하셨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중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의 태도는 어린 시절과 중고등학교 시절에 걸친 저희 인격 형성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35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각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습니다. 2차례의 수석부장 보직, 2차례의 법원장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형사, 근로사건을 담당한 이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재판보다는 형사와 행정재판 등 공법 분야의 재판을 좀 더 오랜 기간 담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여 그에 합당한 형벌을 과하는 재판이고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재판입니다. 오랜 기간 이러한 공법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가치에 관하여 끊임없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 회생법원장으로 근무했던 2년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제가 법관으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시야의 폭이 넓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공부하고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에 준엄한 명령에 따라 재판에 임해왔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으로 1987년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여 올해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5년 동안 다수의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보건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르러 성별, 세대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빠른 속도로 더 커짐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적 갈등관계의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에게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하에 굳건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본인 말씀에도 거의 평생 법관으로 주로 공법 분야의 소송에 관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잘 해왔다, 그렇게 이제 자화자찬도 하셨습니다. 보수적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법관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보나 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의 경우에도 길게 하실래요?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판결과 관련해서 그런 보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바라다 보는 각자의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법이 이제 곧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른 관측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예측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법상 법관의 회피, 기피 제도가 있죠. 우리 헌법 원칙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헌법 원칙들이 있고 내재적 한계들이 있죠. 대통령의 권한들을 포함해서 여러 공직자들의 권한이라든지 또는 기본권을 해석하는 데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의 부인에 관련된,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대통령도 무관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국민적 시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 대한 특별 검사의 수사를 하는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검법,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혹은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두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명확한 언급이 있었으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 사법부에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거죠. 네. 지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했습니까? 네. 그러면 후보자가 염려하는 사법부 독립, 헌법재판소의 정책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적절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용이고 그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하에 있으니까 그것이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는 법무부가 사법부를 검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있죠? 예, 우려는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 전직 검사 출신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밑에 두고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이었고 또 공직기강 비서관 전부 다 검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에 관련된 검증 업무, 인사기획 업무를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후보자 생각에 바람직합니까? 소위 권력의 집중 또는 한 가지 시선과 한 가지 색깔에 의한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인사검증 실패 사례는 무수히 많지요. 이 정부 들어서서. 물론 과거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의 인사권의 기초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하는 인사검증 업무와 그와 달리 법무부에는 법무부 직제 어디에도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인사 업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사의 검증에 소위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목소리 그로 인한 인사검증의 실패를 우려하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인사 검증을 누구에게 맡겨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조직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후보자인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제가 모두의 첫 질문을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법관이셨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후보자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우리가 헌법 배울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결단주의라는 것, 법실증주의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낡은 이념이고 낡은 헌법적 가치라는 것은 그 뒤에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의 결단은 다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잘못된 경우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그와 다른 목소리를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탄핵 소추는 대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야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위반 정도도 중대하고 구체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제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탄핵 사유가 되는 그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직무가 정지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그 기관 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정략적으로 탄핵을 가지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게 꼭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헌법적 가치를 어긋났다, 헌법적 가치에 어긋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고 소신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그 PPT에 나와 있는 것은 사설 모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고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언론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지금 탄핵 소추가 돼서 현재 지금 여러 건의 사건들이 지금 계류 중인 마당에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 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소추권의 남용이냐 어쩌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국한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이 돼야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서면 답변 때문에 논란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드린 네. 거예요. 네, 네. 자,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형식적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뭐든 괜찮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헌법 65조 1항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탄핵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발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것은 뭐 의원님들께서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고 제가 그것을 뭐 남발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신껏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국회에서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요. 167일 만에 헌법재판관 전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167일 동안에 수해라는 재난 발생이 있었는데도 컨트롤타워 수장에 공백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대 여당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쟁용, 습관적 탄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또 탄핵 소추안 발의해놓고 자동 폐기 예상되니까 철회하고 재발의하고 이런 총국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회 헌정사상 이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는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이런 내용이 발견이 됐어요. 냈다가 걷어들이고 냈다가 걷어들이고 냈다가 걷어들이고 제재 발의까지 벌어졌습니다. 후보자님 이 사안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 이 내용이 발견된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뭐 오기나 오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오타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를 아니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어떤 위배 이거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다고 실컷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오기입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릴까요? 그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해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큰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큰 면을 보다 보면 작은 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자님 지명되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네.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대고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이 잘 안 됩니다. 우리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에게 딱 각인됐던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와 관련된 판단과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 뇌물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은 후보자하고 판결의 결론이 완전히 이제 달랐죠. 1심도 달랐고요. 이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느냐면 판결 3일 만에 후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 중에 저도 있습니다. 훌륭한 판결은요. 이게 법리 적용의 기술적 측면을 얼마나 잘 적용했느냐 보다도 사회적 정의, 국민적 상식을 얼마나 잘 반영했느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 갖다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을 담당해서 재판을 하는 그렇게 동안에- 생각하시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심 판결, 국민의 상식, 대법원의 판결 다 상관없고 이재용은 피해자다. 그래서 나는 그 죄를 경감해줬다. 이 말씀이신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의와 국민 상식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판결, 국민 상식,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달랐던 후보의 판단, 이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정경유착과 각종 불법 행위 등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도 입힌 이 반사회적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어야 할 판사의 균형 감각도 부족해 보이고 더욱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의심할 만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재용 부회장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박당한 피해자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 대통령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협박하셨는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1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는 전혀 다른 이런 판단에 대한 그 입장에서 뭐 유감을 표명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그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저희의 결론과 달리 판단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신다고 그러면 본인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 판단은 맞다고 얘기하시면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건 또 이게 무슨 회개한 얘기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최종심이 나와 있는 판에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헌법재판관으로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갖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서면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만 이렇게 우리 고위재판관의 법조계 자녀와 평범한 서민의 자녀의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차남 간의 금전대출 1억 7천만 원. 근데 연리가 0.6%의 초저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문제 없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PPT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지금 차남에게 대출해준 1억 7천만 원 중 상환된 4천만 원 빼고요.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면 지금 이자 아드님한테 매달 6만 5천 원씩 꼬박꼬박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보면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소득을 합산했을 때 7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그 정책금융이거든요. 이거를 받을 경우에는 월 29만 2,500원씩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근데 아드님은 지금 6만 5천 원 내고 있다고 그랬죠? 네, 예. 시중은행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보면요, 월 52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드님은 이미 연봉이 결혼 전에도 8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부인하고 합치면 당연히 디딤돌 대출은 못 받고요. 이 50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 판사의 아들, 집에 돈 있는 부모는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출발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는데 판사 아빠도 아니고 돈 있는 부모들 두지 못한 우리 평범한 서민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하면서 월 이자만 50만 원을 문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어제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관련 기사를 보고. 이분은 1억 9천만 원 은행에서 빌려서 그때 본인의 여러 조건을 잘 맞춰서요, 2.9%의 비교적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100만 원. 근데 이자만 43만 원을 물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이자만 1억 6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자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산 아파트가 20년 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자기가 이 돈을 갚는 중에 아파트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불법은 아니다, 세법상 문제 없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대적 박탈감, 증여 관련 오해,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님의 이 태연한 답변이 서민들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 헌법재판관이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자를 받은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죠. 한 말씀만 못드리면 초저금리 보충 질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셨어야 해요. 경북 영주 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예, 잠시 마이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차남에 대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에게 증여를 할 때 차용증 작성하셨죠? 빌려줄 때요. 예, 예, 좀 빌려줄 때 참. 네. 네, 차용증 작성하셨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율은 0.6%로 정하셨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율에 따라서 이자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 과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그 비판입니다. 여기 원래 이제 올해의 적정 세율, 이자율 세법상에 하면은 4.6% 연 4.6 그것과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제 지적이신데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4.6%로 계산하더라도 이 이자 수익이 6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증여로 간주되는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4.6%로 곱하면은 그것도 780몇만 원, 그것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그 개인 간의 거래에 이자율까지도 일률적으로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거래인데 거기에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럼 공무원은 그 이자율을 다 적정 세율이라고 하는 4.6%에서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라는 것이냐. 저는 이 법률상으로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부모로부터 차용도 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지적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적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재벌집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것이 증여에 해당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증여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지 그걸 일률적으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한테 다 맞춰라. 도대체 이게 어떤 사회로 가자는 것인지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당시에 그 뭐 아이들에게 돈을 이제 일부 증여해 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것은 이제 뭐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증여한 부분은 증여세를 아이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사실 부모가 아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뭐 6만 5천 원씩 받는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긴 한데 당시에 저는 작은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고 큰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작은 애들에게 계속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아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스러운 면도 있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너무 기신데.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고 나중에 돌려받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거는 차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붙인 것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세테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탄핵 심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탄핵 소추의 남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부분이 있을 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 방통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언론에서 예. 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법률상 쟁점은 뭐냐면은 의제가 됐느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의제가 됐느냐. 근데 의제라는 것은 물론 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 탄핵 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반드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의안이 되지 않았는데, 의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제가 되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의장이 이 철회를 받아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이 안을 다시 발의한 것 자체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우리 당과 저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은 지금 당연히 못 하신다고 하시겠죠? 네,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못 하신다고 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당부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 당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된다 그러면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 167일 걸렸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통위원회는 지금 방통위원 5명 중에 2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직무가 정지되면 한 사람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러니까 방통위원회는 식물기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은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바람에 이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헌재가 가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신속하게 했더라면은 거기에서 이거는 직무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사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2의 제3의 또 다른 지금 이런 탄핵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헌재가 이렇게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라면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걸 헌재가 계속 방치를 하겠습니까? 일반 민사재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본안 다 끝날 때까지 가처분 판단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게 정당한 판결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드립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연히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 제가 헌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가처분 사건은 본안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그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고 탄핵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인정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번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넘겨보세요. 아니, 반대로. 지금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1년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 습관적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그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르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탄핵이 그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뭐 완전히 인플레가 뭐 1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탄핵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보세요. 자,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처법 4조라고 잘못 써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 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건 상권 분립의 정신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일방 독주하면서 국가의 법치주의나 자유시장 경제주의나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발의할 때 결국 대통령이 의회 견제 차원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거부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거부권에 대해서 그 거부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고도의 상권 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이것이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 회피, 기피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에 적용한다는 거, 이거 지나친 확장 해석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법문에 충실하다.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 법문에 충실하되 법문으로 해석할 수 없을, 법문에서 모함이 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뭐 거부권 행사 자체도 결국 정쟁으로 가는 이 민주당의 모습, 이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정쟁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물어보는 이 상황도 되게 지금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거부권 행사로서 대통령이 그 제의 요구를 해서 그 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보면 결국은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그 이후에 제의를 했으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상권 분립의 정신에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 정치적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다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건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 헌재에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죠? 네. 거기서 보면 중대한 절차적 위반, 특히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 조정일을 형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법 절차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효하다. 이런 모순된 판결로 인해서 헌재 이 결정이 굉장히 국민적 비난을 받은 거 잘 아시고 계시죠? 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모든 법리에서 중대한 절차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법률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 법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님, 그
헌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언론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론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니. 그러면 예를 들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위의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검열을 하면 안 됩니까? 사전 검열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되죠? 그것이 사전 검열을 하게 되면 네. 사전 검열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재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사후적으로만 판단을 해야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검열을 하면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무엇이 허위인지 무엇이 부당한지 이런 것들은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어떤 사실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허위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민들끼리 상호간에 토론을 해서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진실이라고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이 그 시장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서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고 또 만약에 소수 의견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경쟁에서 이기면 다시 다수 의견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헌법 정신에 맞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을 단도직입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바이든이라고 들었다 또는 욕설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다 날리면이라고 들었다라고 느낀 국민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겨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이 놔두는 것이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겠지요?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그때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 11월 9일 날 보도가 나고 한 2달이 채 안 된 시점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하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 곤란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관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 정신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헌법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부합합니까? 바람직합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헌법 정신에 맞는다 이런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부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통위에서요 가짜뉴스 심의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에 언론 보도가 포함되어서 특히 방송 보도가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그 기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앞으로 그것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건 아닌 거죠. 국가가 관여해서 무엇이 사실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380인이요.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요.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이 언론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리고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일하는 간부를 제외한 방심위 직원 4명 전원이
월권적 업무, 미비한 정당성에 부담을 느낀다면서 원부서에 복귀를 요청한다. 이러면서 고충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외부의 전문가, 법률가, 내부의 전문가들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후보자님, 이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의 언론 상황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확단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의견을 계속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퍼져버리면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일단 받게 되면 그렇더라도 그 국가 권력이 이거 개입하는 것으로 인한 위축 효과는 여전히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축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헌법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도 있습니다.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동안 증진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근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래도 상당히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5월 31일 날 윤희근 경찰청장이요. 캡사이신을 집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국민적 우려가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집회가 이제 과격화되거나 너무 이제 질서를 어긋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캡사이신이나 이런 거를 쓰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정말 집회의 혼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속개는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영식 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의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 해외 출장 갔을 때 자녀들 관용 요건 네, 그거는 부적절한 거 맞죠? 네 부적절합니다. 예. 앞으로 후배들 중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커리어 관리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법재판소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 지금 잘하고 있다는 26%고 못하고 있다는 62% 뭐 압도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자, 그러면 정치적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네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전 두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가 이제 굉장한 국회가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이제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뭐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양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말하듯이 개인의 양심,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이 약간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게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따라야 될 것은 사회적 양심입니까? 개인적 양심입니까? 사회적 양심입니다. 사회적 양심입니까?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그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된 이유는 3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게와 그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직을 맡으셔도 예측 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맞겠죠? 네, 그냥 제비뽑기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 뒤에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그러면 임명권자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 발언들 그리고 행위들, 도덕성이 이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활동한 기준 동안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사람이 바뀔지를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후보님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이 관점에서 저는 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이 하셨고 또 사형제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감 있게 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양심이란 것도 저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고 중직을 맡을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종석 소장이 보수주의자란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회냐에 따라 특정 상황이 어떻게 판결될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건 뭐 그날 그냥 기분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종석 소장에게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연히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에 맞는 투표권 제한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권까지 상호주의에 대한 투표권 제한 내용 아시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그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